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새 아이의 엄마이자 남편과 함께 3대째 닭곰탕집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3대째 내려오고 있으니 저희 가게도 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곳처럼 느껴지는데요. 남편의 할머니가 5남매를 홀로 키우기 위해 시작해 나중엔 시어머님에게 물려받으셨고, 저희는 딱히 물려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지금까지 그 맛을 유지하며 장사하며 마음을 쏟고 있는 곳이에요. 저희 시어머니가 워낙에 자리를 잘 잡아놓았고 또 동네에서 인심 좋기로 유명하셨기 때문에 단골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 혜택을 그대로 누리고 있는 셈인데, 그래서 그 덕으로 지금껏 저희 가족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저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더니 돌아가시고도 그렇게 큰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행히 오시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음식 맛을 보시고는 이야, 엄마가 하던 맛이랑 똑같네. 아들이 얼굴만 닮은 게 아니라 솜씨도 빼다 박았어. 잘 먹고 갑니다. 앞으로 오래오래 해요. 내가 계속 여기 와서 밥 먹을 수 있게. 라고 칭찬을 해주신 적도 있었는데, 그때 저랑 남편이 얼마나 안심을 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특히 음식의 대부분을 책임졌던 남편은 어깨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는데요. 저희 남편이 좀 마마 보이거든요. 그건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자기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저런 남편이랑 살면 내 속만 터질 것 같아 헤어질까도 여러 번 고민했는데, 역시나 착한 남자가 이상형인 저는 남편과 헤어질 수가 없었죠. 저희 남편은 요즘 세상에 보기 힘든 참 착한 사람이거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남편은 시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친자식이 없었냐고 물으시면 그것도 아니었는데요. 시어머니에겐 남편보다 4살 1살 많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의 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아주 절친한 친구셨는데, 미혼모로 남편을 낳고 혼자 어렵게 키우시다 안타깝게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당시 남편은 14살이었는데 한참 사춘기 사내 아이를 대신 맡아 키우겠다고 하는 친척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가족도 아닌 저희 시어머니가 이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저희 남편이 상처받고 삐뚤어질까 염려해 당신이 나서셨는데요. 그렇게 저희 남편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막내 아들이 되었어요. 좀 복잡하긴 했지만 정식으로 입양 절차까지 마쳐 시어머니와 남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서류가 증명하는 모자지간이었는데, 진짜 모자지간이 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로 시어머니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을 쉽게 열지 못했을 어렸던 남편 마음도 이해가 가요. 친엄마와의 갑작스런 사별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운다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며 기다리셨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그 기간이 10년, 20년 같이 길게 느껴지셨다고 하셨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살아온 인생도 그다지 편안한 삶은 아니셨는데 제가 다 안타까울 지경이었죠. 남편을 입양할 당시 시어머니는 여자와 도박에 빠진 남편과 이혼을 하고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며 두 아들과 살고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을 입양할 당시에도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던 건데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셨는지 그저 존경스러울 뿐입니다. 거기에 남편이라도 순조롭게 따랐으면 좋으련만
그렇지도 않았다고 했는데요. 정식으로 시어머니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거부했대요. 그래서 반기지도 않는 큰아빠 집에 가서 온갖 눈치와 구박을 당했다고 했는데 저희 남편이 고집이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눈칫밥을 먹느니 차라리 굶겠다며 버티다 영양실조로 쓰러져 시어머니 손에 억지로 끌려 처음 닭곰탕을 먹게 되었다고 했어요. 처음엔 거부했지만 닭곰탕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손이 저절로 움직였는데 첫 숟가락을 뜨니 그 다음부터는 멈출 수가 없더랍니다. 그 맛이 얼마나 깊고 맛있었던지 정말 개눈 감추듯 허겁지겁 그릇을 비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눈물로 고생 그만하고 자기랑 살자고 애원하듯 남편을 붙들었다고 했는데 그놈의 똥꼬집으로 또 버티자 결국엔 큰엄마가 다 큰 조카 키우는 거 버겁다고 떠밀어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 집에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상대로 거기서도 참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데 그건 바로 시어머니의 친아들들의 텃세였죠. 형들은 남편을 자기 집에 온 거지 정도로 알고 자기들이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대요. 원래 형제들이 나쁜 짓 할 때는 사이가 좋다고 둘이 짜고 그렇게 남편을 괴롭혔다고 하는데 시어머니한테 걸려서 몇 번을 호되게 혼이 나도 그때뿐이었다고 했어요. 게다가 그곳엔 형제들을 감싸는 할머니까지 계셨으니 그 할머니는 당신 손주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걸 알면서도 그걸 외면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다 저희 시어머니가 당신 친아들 둘을 심하게 혼이라도 내면 그 할머니가 왜 이쁜 자기 손자를 혼내냐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또 저희 남편을 구박했다고 합니다.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슬픈 사연이죠. 저도 그런 이야기를 연애할 때 다 들었어요. 보통 여자들이면 저런 얘기를 좋아하지 않을 텐데 남편은 숨기는 게 싫다고 얼마 만나지도 않은 저에게 저런 어마무시한 사연을 전부 털어놓더라고요. 저기 현수 씨는 그런 얘기를 늘 아무렇지 않게 해요. 보통 여자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부담스러워할 텐데. 그렇죠. 사실은 저도 알아요. 근데 이런 제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이가 더 좋아졌을 때 얘기해야 하니까. 그럼 그땐 서로가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담 느끼실 거 알지만 이렇게 얘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 저 만나는 거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다면 저 안 만나주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네, 물어보세요. 현수 씨는 제가 별로예요? 네? 저도 현수 씨 마음을 알아야 결정을 하죠. 사실 좀 놀랍기는 한데 집집마다 사정은 다 있는 거고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인 것 같아서요. 남편은 그때 제가 한 질문에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 같다고 했어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저렇게 말하면 앞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며칠 내로 연락이 끊기거나 다른 이유를 말하며 그만 보자고 하기가 일쑤였는데 저런 질문을 하는 여자는 제가 처음이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매력에 빠져 지금까지도 저에게 헤어나오지 못하는데요. 아마도 그래서 마마 보이지만 저 남자를 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을 저 남자만큼 사랑해줄 수 있는 다른 남자를 못 만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남편의 다소 복잡한 집안 사정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사연이라는 게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감정이입이 되어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런 환경임에도 시어머니는 남편을 당신 막내 아들이라며 절대 놓지 않으셨는데요. 심지어 모든 것이 다 불만이던 남편이 친구와 크게 싸워 시어머님이 학교에 불려간 적도 있었지만
그걸로 남편을 혼내기는커녕 남편 마음을 확 돌려놓았다고 했는데 그때 남편은 꽤나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나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죄송하다고 우는 모습에 많이 놀랐어. 친아들도 아닌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화를 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그러셨어. 원래 자식이 잘못한 일은 전부 그 부모가 잘못한 거라고. 그 소리 듣는데 정말 미치겠더라. 저 착한 사람은 분명 잘못이 없는데 나 때문에 저러고 있으니까 당장 죽을 것 같아서. 그때 결심했지. 평생 나 때문에 무릎 꿇게 하지는 말아야겠다고. 아마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 그때가 내가 중3 1학기였는데 많이 늦었지. 그래도 나 그때부터 열심히 살았어. 공부도 해서 인문계도 가고. 남편은 그날 이후 완전히 새로 태어났다고 했어요. 지금의 어머니한테 잘하는 게 돌아가신 친엄마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거의 그 학교의 전설 같은 기적이라고 했는데 1년 동안 성적을 엄청 올려서 인문계를 갔다는 거 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가서도 사교육 없이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에게 더 미움을 받았죠. 시어머니가 공부 잘하는 막내 아들이라고 저희 남편만 그렇게 챙기셨거든요. 나는 그때 형들 마음 이해했어. 갑자기 나타난 놈이 공부 좀 한다고 자기들 엄마를 뺏은 거나 다름없으니 열받았겠지. 어쩜 또 그런 일에는 이해를 잘해? 중2 때까지는 싸움만 잘했다며. 그 성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어디로 갔겠어? 다 내 안에 있지. 근데 나는 어머니가 속상한 일은 안 하기로 나 자신이랑 약속했으니까. 그때 어머니가 할머니 때문에 눈치를 많이 보셨거든. 그래서 그냥 내가 당해주는 게 속 편하다고 생각했어. 물론 어머니는 늘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그럴 필요 없는데. 가만 보면 두 사람 그런 면에서 엄청 닮았어. 가끔은 말이야 아주버님들보다 자기가 더 어머니 친아들 같다니까. 와, 그 소리 엄청 기분 좋은데 그냥 하는 소리 아니지. 우리 마누라가 또 마음에 없는 소리 못하는 성격이잖아. 이렇듯 남편은 스스로 시어머니의 아들이 되기로 결심한 날부터 지금까지도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진작에 남편이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에 친정 부모님이 반대를 해도 결혼을 강행했는데 지금이야 우리 사위라고 엄청 챙기지만 저도 한때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역시 저희 부모님 마음을 돌려놓으신 사람도 저희 시어머니셨는데요.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에게 찾아가 당신이 얼마나 저희 남편을 아들로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절절하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희 엄마가 얼마나 미안해하시고 울었는지 마침 두 분이 나이도 같으셔서 사돈지간이 아닌 친구가 되셨어요. 그 덕에 저는 친정 부모님과도 관계를 회복하고 또 시어머니 사랑 듬뿍 받는 막내 며느리가 되었는데 아주버님과 결혼한 형님들과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 빼고는 저 역시 시댁에 가는 걸 좋아하는 며느리였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집이며 예물이며 어느 아들 못지않게 해주셨는데요. 그때도 두 아주버님은 난리를 쳤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은 그런 사실까지는 모른 채 감사해 하셨어요. 물론 저랑 남편도 거기까지는 기대하지 않았기에 놀랍고 감사했는데요. 저는 정말이지 같은 여자지만 시어머니를 존경하게 되었어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희 시어머니처럼은 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만큼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본 어른 중에 제일 어질고 심지가 곧은 참어른이셨는데 그러니 30도가 훌쩍 넘는 폭염 속에서도 한결같이 닭곰탕을 끓이셨겠죠.
그리고 시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힘든 사람들한테 매일 아침 6시에 무료 식사를 제공했는데요.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밥을 든든하게 먹으면 아무리 힘든 하루라도 버틸 수 있는 거야. 저 말을 당신 좌우명처럼 지키고 사신 분인데 그래서 저희도 그 뜻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지만 말이 쉽지 매일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는 건 보통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시어머니는 당신 어려울 때를 잊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평생을 사신 분이셨는데요. 그 때문인지 저희 시어머니 가게는 작은 규모에 비해 돈을 제법 많이 벌었고 또 동네에서도 회장님 가게라며 명절 같은 날에는 선물도 따로 챙겨 오시고 그러셨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따르는 어른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저희 시어머니셨죠. 그래서 저도 그런 시어머니를 닮고 싶었는데요. 남편은 시어머니 뜻에 따라 꽤 이름 있는 명문대에 들어가 대기업에 취직했는데 시어머님이 배움이 짧으셔서 늘 그걸 한으로 생각하신 분이셨거든요. 그에 반면 시어머니의 친아들 둘은 누굴 닮았는지 공부머리는 정말 없었는데 큰 아주버님은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작은 아주버님은 학교를 하도 안 가서 중간에 잘렸을 정도였죠. 그래서 대학 등록금도 저희 남편만 대주게 되셨는데요. 두 형제들은 그것도 불만이 많았대요. 친아들도 아닌데 왜 그런 큰 돈까지 해줘야 하냐며 자기들도 대학 등록금만큼 돈으로 주라고 강분하며 입에 거품을 물고 덤볐다고 했는데 그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해 시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내내 돈 타령을 했어요. 정말 남보다도 못하게 두 형제가 똑같이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저라면 당연히 주지 않을 돈이지만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그 돈을 각서 한 장 받고 쉽게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뒷배경은 나중에 알게 되었죠. 글쎄 시어머니는 당신이 돈을 주지 않으면 못난 형들이 남편과 저에게 그 안갚음을 할까봐 저희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고 돈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 각서에는 돈을 받고도 동생한테 해코지를 하면 그 뒤로는 그 어떤 돈도 받을 수 없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 내용 때문인지 두 아주버님이 딱히 저희 부부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연락을 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막이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부가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고 속상해서 따져 물었죠.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쟤들 돈에 미친 애들이야. 저런 애들한테는 돈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쉬운데 뭐하러 어려운 선택을 하니? 괜히 딴 생각하지 않게 그냥 돈이나마 분치워주고 말아야지. 그럼 어떡해? 저런 것들도 다 내 자식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저도 점점 두 아주버님에 대한 악감정이 생겼어요. 그도 그럴 게 돈을 받아간 아주버님들은 며칠도 못 가 그 돈을 전부 다 쓰고 또 손을 벌리기 일쑤였는데 그때부턴 뻔뻔하게 돈을 주지 않으면 저희에게 찾아가 그 돈을 달라고 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던 인간 말종이었거든요. 그러면 또 그 협박 때문인 건지 시어머니는 싫은 내색 한번 하지 않으시고 돈을 줬다고 했는데 돌아가시고 제가 챙긴 각서만 해도 좋기 200장은 넘었어요. 그 중에는 100만 원 같은 소액도 있었지만 1000만 원 같은 고액도 있었죠. 정말 그런 거 보면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 시어머니는 그것 또한 당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저희 남편에 대한 마음도 마음이고 두 친아들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으니 그렇게라도 해주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전에 듣기로 시어머니가 시아버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당시 어렸던 두 아들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남편에게 지극정성의 모습을 보고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거든요. 솔직히 공감해주기 싫은데 그건 또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당사자인 시어머니 마음은 더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해가지 않던 시어머니의 행동도 납득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또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무엇이 그토록 시어머니로 하여금 남편을 지키고 싶었을까 궁금해졌죠. 그래서 몇 번 시어머니에게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시어머니는 긴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자기가 남편의 친모인 친구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받아 그걸 갚는 거라고 하실 뿐이었어요. 어떤 사연인지 너무 궁금하지만 남편도 저도 그 사연까지는 모릅니다. 시어머님이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그건 그냥 당신이 죽을 때까지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겠거니 하고 묻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위태롭지만 나름 저는 시어머니의 사랑도 받고 남편 사랑도 받으며 새 아이의 엄마로 살았어요. 당시에는 남편이 회사에 다녔고 저는 셋째를 낳으면서 도저히 직장을 다닐 수 없어 전업주부가 되었는데 그래서 시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죠. 이런 말하면 좀 저희 친정엄마가 서운할 수 있는데 저는 오랜 시간 함께 산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가 더 좋았어요. 늘 딸이 없어 서운했는데 제가 당신 딸 같다고 하셨고 제 위로 두 형님이 있지만 워낙 두 형님은 당신들 남편이랑 똑같은 사람이라 정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게 일을 많이 도왔고 시어머니는 저희 아이 육아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걸 또 남편이 참 고마워하더라고요. 보통의 며느리들은 자기 형수처럼 시어머니에게 부담을 느끼고 무언가 바라기만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서 자기가 너무 뿌듯하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할 정도였죠. 그리고 저는 남편의 그런 칭찬이 좋았는데요. 그래서 더 홀 시어머니를 챙기고 싶었어요. 나중에 아이들 더 크면 우리 둘이 산이고 바다고 사막도 가고 만리장성도 가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도 전에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쓰러지셨거든요. 워낙에 마르셨어도 건강과 체력만큼은 웬만한 남자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분이셨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하니 췌장암 3기라고 했어요. 췌장암 자체가 워낙 초기 증상이 없고 통증이 생겼을 때는 예후가 좋지 않다고 했는데 저도 남편도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죠. 그런데 무슨 생각이신지 시어머니는 놀란 기색도 없이 담담해 하셨어요. 오히려 저랑 남편의 손을 잡아주며 엄마 괜찮아 라고 하셨는데 뭐가 괜찮냐고 남편이 무너져 울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에 같이 주저앉아 울었어요. 제대로 된 효도도 아직 못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고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뭐든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수술이든 항암이든 하자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수술도 쉬운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결국 일단 항암을 하기로 했어요. 항암에서 효과를 보고 체력을 키우면 수술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희망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시어머님이 항암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정말 무섭게 살이 빠지는데 원래도 살이라고는 하나 없는 몸이라 더 안쓰러워 보였어요. 거기에 먹는 것도 전부 토하셨기 때문에 항암도 중단되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집으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죠. 말이 집에 모시라는 거지 병원에서는 해줄 게 없다는 소리였죠. 그날 저도 시어머니 몰래 많이 울었어요. 가졌던 희망의 불씨가 꺼져버린 듯 모든 것이 절망이었는데 그때
말없이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때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는데 그냥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그게 저에게 괜찮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손을 꼭 잡아드렸는데 시어머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힘든 가운데도 웃어주시는데 내가 무너지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래서 집에 와서도 참 극진히 모셨어요. 가게는 새벽부터 점심때까지만 제가 맡아서 했는데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와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반대했는데 나중엔 그러라고 했네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남편에게 뭐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는데요. 그때 저희 가족은 분명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어느 때보다 많이 웃고 서로를 챙기며 의지했어요. 그동안은 새아이 중심으로 살던 저희 집은 시어머니 중심으로 살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이 형들에게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아프다는 연락을 했음에도 시어머니를 찾아오는 아들과 며느리는 단 한 명도 없었는데요. 남편한테 그랬답니다. 야, 우리까지 엄마 간병은 안 해도 되잖아. 막말로 은혜는 네가 입었지. 이참에 너도 제대로 은혜 갚아. 세상에, 저는 남편한테 저 말을 듣고 다시 전화를 해서 올 거 없다고 한바탕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괜히 어머니 알게 해서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으니 우리끼리만 알고 우리가 다른 형이랑 형수 목까지 하자고 했는데 그러면서 남편이 저에겐 미안하다고 말하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둔 것도 시어머니 모시고 또 병수발까지 들게 해서 자기가 정말 미안하다고 했는데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물론 100% 진심이었고 이렇게라도 시어머님이 다시 건강하게만 된다면 몇 년이고 몇 번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솔직히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어요. 새 아이 챙기고 시어머니 챙기고 또 가게 일도 해야 했으니 몸이 10개라도 여유라는 게 당최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표내지 않으려고 괜히 허풍도 떨고 그랬는데 아마 시어머니는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시어머니는 저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당신께서 한다고 하셨는데 워낙 그런 성격이라는 걸 아는 저는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당신이 살던 집을 정리하자고 하셨는데요. 그 집이 오래돼서 팔아도 얼마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돈으로 우선 병원비랑 약값 나간 거 하자. 네? 뭐 얼마나 썼다고? 아니야. 어차피 나는 여기 있고 그 집엔 아무도 없는데 뭐하러 빈집 만드니? 그냥 팔아서 니들 가져라. 싫은데? 어머니 얼른 나와서 대구로 가셔야죠. 돌아갈 집이 있어야 그래도 힘이 나지 않을까요? 왜? 내가 여기에 오래 있을까봐 무섭냐? 네, 무서워요. 그러니까 얼른 나와서 어머니 집에 가세요. 저는 괜히 장난처럼 말했지만 정말 그랬으면 했어요. 그리고 노파심에 그 집을 팔아 저희가 가지면 두 아주버님 내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제 우려는 현실이 되었죠. 어느 날 큰형님이 전화를 하셨는데요. 생전 저한테 따로 연락하는 법이 없으셨는데 그날은 연락을 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더러 아픈 시어머니 뒤에서 재산 빼돌리는 장난질 할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요. 그러면서 막내 서방님은 말이 서방님이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 그런데도 학비대에서 키우시고 장가갈 때 집도 해주시고 받을 거 이미 넘치게 받았으니 여기서 더 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동서?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았지? 내가 생각해봤는데 괜히 딴 마음 품을 것 같아서 라고 한 번 더 몫을 박는데 진짜 없던 정도 뚝 떨어졌어요. 염치도 없이 자기는 아픈 시어머니 외면하면서 저런 말을 하다니 기가 차서 누굴 지금 동급으로 생각하냐고
확 전화를 끊어버렸죠. 저랑 남편 모두 정말이지 시어머니 재산에는 1원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엔 둘째 형님도 전화해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때는 그냥 너무 짜증나서 저도 형님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저 긁으시면 없던 욕심도 생길 것 같은데요. 어디 한번 정말 마음 먹어볼까요? 어차피 지금 시어머니랑 같이 지내는 건 전데요. 라고 맞불을 놨더니 두 형님들이 조용해졌어요. 다만 두 아주버님은 제가 시댁재산에 눈이 뒤집혔다며 저희 남편한테 마누라 단속시키라고 연락을 한 것 같은데 남편이 헛소리 그만하고 형들이나 마누라 단속하라고 똑같이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우리 둘 다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그것들한테 한 방 먹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결국엔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어요. 저희가 중간에서 어떻게 할까봐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시어머니 집은 큰아주버님이 시어머니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팔아버렸고 또 다른 재산이 있는지 은행과 부동산 같은 곳을 다니며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는데 저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까맣게 몰랐어요. 그저 시어머님이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 하나밖에 없었는데 수술과 항암도 없이 3년을 버틴 시어머니는 결국 저희 곁을 떠날 준비를 하셨어요. 집에서 드릴 수 있는 진통제로는 버틸 수 없었는데 결국엔 중환자실로 옮기게 되었죠. 그때였어요. 시어머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는데 저도 얼른 그 손을 덥석 잡았죠. 근데 제 손에 무언가가 느껴졌고 시어머니는 힘겹게 저랑 남편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더니 아가, 이거 꼭 챙겨라. 그동안 고마웠다. 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도 남편도 그게 마지막 말이 될까봐 참 많이 울었는데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 보니 시어머님이 주신 건 안중에 없게 되었어요. 그저 중환자실로 가시면 못 볼까 마음만 졸였는데 그때 연락을 받고 저희 친정엄마가 헐레벌떡 달려오셨어요. 어찌나 급하게 오셨는지 신발 한 짝이 없었는데 저희 친정엄마도 시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시는 내내 매회 면회를 하며 울고 또 우셨어요. 다 늙어 친구가 생겨 좋았는데 이렇게 가면 자기는 외로워서 어쩌냐고 그동안 장사한다고 놀아주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먼저 가는 게 어딨냐고 우시는데 거기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전부 다 우시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의식이 거의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저희 친정엄마의 말도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그 어떤 반응도 없었는데 결국엔 그렇게 시어머니는 당신을 사랑하는 저희 곁을 떠나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사망 선고를 듣고 저희 부부와 아이들은 목 놓아 울었죠. 그리고 저는 언제 다시 잡아볼까 하는 손으로 시어머니 손을 잡았는데요. 아직도 느껴지는 온기에 제 가슴이 한 번 더 미어졌죠. 그리고 저희 가족이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장례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마음 추스릴 시간도 없이 부고장 쓰고 설명 듣고 조문객을 받아야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동안은 조문만 하러 가서 잘 못 났는데 해보니까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연락을 받고 나타난 두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손님 대접은커녕 밥만 먹고 자기들끼리 뭐가 즐겁다고 깔깔거렸는데 상복까지 입고 저러고 싶을까? 속에서 분노만 끓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고 또 남편도 있으니 저는 참을 인을 가슴에 새기며 참았는데요. 그때 제 속도 모르고 두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어떤 종이 한 장을 내밀며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유언장이라며 모든 재산은 친자식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저희 남편더러 그랬어요. 너는 친자식이 아니니까 유산 받을 권리가 없어. 아무리 우리 엄마라고 해도
마지막엔 자기 핏줄 챙기지 않겠냐? 그러니까 시끄럽게 굴지 말고 여기에 도장 찍어라. 형, 진짜 너무한다.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어머니 재산 얘기한 적 있어? 도대체 마지막까지 왜 그래? 지금 이런 거 따질 시간이 아니잖아. 어머니 장례 중이야. 야, 나는 너의 그런 유산이 너무 소름 끼쳐. 누가 들으면 네가 친자식이고 내가 남의 자식인 줄 알겠다. 쇼 그만하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 상복도 벗고 꺼져라. 억울하면 소송해. 형, 왜? 소송하면 질 것 같냐? 하긴 너 똑똑하잖아. 잘 생각해봐. 이게 승산이 있는 게임인지. 그래도 내가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엄마 납골당에 모시면 그 주소는 보내줄게. 한 번씩 찾아가서 또 위선 떨어봐. 대신 내 눈에는 띄지 말고. 알았냐? 뭐해? 도장 찍어. 저는 큰 아주버님 손에서 펄럭이는 종이를 보고 참지 못하고 달려가 유서인지 뭔지를 푹푹 찢어 갈겼어요. 그 유서가 진짜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똑같이 소송하라고 말했는데요. 창피한 일이지만 거기서 완전 개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와중에 큰형님은 쓰러지는 명령기까지 펼치셨는데 그 모습이 고스란히 CCTV에 찍혔죠. 그리고 소송을 하든 지랄을 하든 시어머니 장례 끝나고 하자고 장례 치르기 싫은 사람은 가라고 했는데요. 제일 먼저 내뺀 사람은 작은 형님이셨어요. 그리고 하나 둘 빈소를 나갔는데 발이 나는 날 곱게 차려입고 다시 나타났더군요. 그리고 상복을 반납하고 제 옷을 입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주신 명함이 있었어요. 변호사 명함이었는데 그때 딱 감이 왔죠. 근데 명함 뒤는 볼 생각을 못했는데 우연히 명함 뒤를 봤더니 이 사람 찾아가라. 거기에 내 유언장이 있다. 하나도 뺏기지 말고 니들이 챙겨라. 라고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그동안 몸도 아프신데 이런 건 언제 준비를 하셨던 건지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는데요. 남편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니 정말로 그곳에 저희 시어머니 유언장이 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소개로 전화를 하고 집으로 오라고 해서 방문해서 작성했다고 했는데 아마도 저랑 남편이 가게에 갔을 때를 이용해 준비를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유언장에는 당신의 모든 재산을 막내 아들과 막내 며느리에게 똑같이 남긴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이 유언장 외에 다른 유언장은 없다. 그 내용에 남편 눈이 동그랗게 변했는데 그때 분명 큰 아주버님이 유언장이라고 보여준 게 있었으니 남편이 놀란 눈치더라고요. 내가 그랬잖아. 그거 가짜 같다고. 어머니 아픈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은 것들이 어머니 유언장을 어떻게 갖고 있어? 그래도 어떻게 유언장을? 아마 사모님 말처럼 위조했을 겁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제가 더 알아봐야겠지만 위조한 사실이 맞다면 그에 따른 처벌도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작성한 이 유언장은 공증까지 다 받은 정식 유언장이거든요. 제가 다른 자녀분들에게도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은 그런 케이스가 적지 않다며 놀란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도 않아 그 유언장이라는 건 가짜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그때부터 저희는 빠르게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유언장 위조는 상속조차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잘못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재판을 맡은 판사님이 정말 화가 많이 나셨는데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집을 팔아 그 돈을 챙겨 다 날린 것까지 드러나 판사님에게 첫째와 둘째는 이미 고인이 살아있을 때 챙길 만큼 다 챙겨 이후 유산을 더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결하셨어요. 거기에 고인인 모친도 그걸 원하기에 그 유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로 인해 시어머니의 부동산, 토지, 적금 및 예금 재산까지 모두 저희 부부가 상속받게 되었어요. 그러자 항소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두 아주버님과 두 형님이
나중엔 찾아와 인정할 수 없다며 횡포를 부리기도 하고 애걸복걸도 하며 한동안은 우리를 괴롭혔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꼬박꼬박 받아놓은 각서가 생각이 나더군요. 여기 각서 보면 저희한테 해코지 안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 저희에게 해코지하면 이때 받아간 돈의 2배씩 내놓기로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그 돈을 받을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그게 무슨 효력이 있지? 그건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 아닌데요. 이거 다 일일이 공증 받아놓으신 거고요. 여기에 당신이 못 받으면 저희 남편이 대신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소송 걸어볼까요? 그럼 이게 다 얼마야? 구라까지 마. 무슨 무식한 노인네가 그런 것까지 했다는 거야. 괜히 우리한테까지 돈 뜯어내려고 니들이 우리 엄마 아플 때 장난쳐 놓은 거 아니야? 친자식도 아닌 거지 같은 게 네가 뭔데 우리 엄마 재산을 다 가져. 내놔. 우리 엄마 돈 내놓으라고. 내 돈이야. 저는 큰아주버님이 제 남편의 멱살을 잡는 순간 경찰에 신고했어요. 사진도 잊지 않고 찍었는데 나중엔 그걸로 접근 금지 신청도 했죠. 그리고 찾아오는 족족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그 뒤로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로 그 각서들로 소송을 진행했거든요. 돈을 받든 받지 못하든 액션을 해야겠다는 판단에 저희 유산 상속 관련 재판을 해주신 변호사님 통해 진행했는데 변호사님도 저런 것들은 혼쭐이 나야 한다며 적극 도와주셨어요. 얼마나 남이 보기에도 쓰레기였으면 이렇게 자기 일처럼 도와주시겠냐고요. 그 덕에 저희 부부는 그제야 시어머니와 사별하고 그리워할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가게 문도 한참 닫아놓았더니 그 앞엔 국화가 잔뜩 있더라고요. 그 뒤 저희는 이사를 준비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의 흔적이 남은 곳이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아주버님들이 또 언제 찾아올지 몰라 이사를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저희도 보호해야 할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살던 집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시어머니 가게 자리가 또 재개발 확장이 되면서 저희는 가게를 다시 오픈하기 전에 정리해야 했어요. 오픈을 하더라도 닫아야 했기에 그럴 바에는 그냥 정리를 하기로 했죠. 그리고 우리 부부 둘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갈 참이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의 닭곰탕집을 계속 하고 싶어 했어요. 그땐 저희 친정 부모님이 미래를 위해 좀 말리시긴 했는데 워낙 시어머니에 대한 남편의 효심을 알고 있던 터라 나중엔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까지 오셔서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아플 때 대신 가게를 한다고 배워놓은 게 크게 한 몫을 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표 닭곰탕 맛을 아는 남편이 있으니 시간이 걸리긴 했어도 그 맛을 다시 찾을 수 있었는데 그 덕에 지금까지도 저희는 장사를 하며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때론 너무 힘들고 고된 일이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 이런 힘든 걸 혼자 묵묵히 했을 시어머니 생각에 그런 아니란 생각은 금방 사라졌어요. 그리고 요즘은 둘째 딸이 할머니 솜씨를 닮았는지 자꾸만 음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나중에 여기 가게를 물려받아 하면 4대 닭곰탕이냐고요. 그 말에 저랑 남편이 웃으며 그랬어요. 네가 하고 네 자식이 또 하고 그 자식이 또 하면 10대도 되고 20대 내려오는 닭곰탕집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저희 딸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이 나더군요. 어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남편도 그렇고 제 아이까지 시어머니를 닮았을까요? 저는 지금도 펄펄 끓는 가마솥을 보면 시어머니의 굽은 등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10마디 말보다 제 손을 잡아주던 그 감촉과 온기를 기억하는데요. 부디 하늘에서는 아프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저랑 못한 여행 다니시면서 재미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친자식들은 저런 괴물이 되어 자기 인생을 파먹고 살지만
마음으로 길러준 저희 남편과 저는 평생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 테니 그걸로 위안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기만 두고 가냐고 울던 저희 엄마는요. 발이 난 다음 날 시어머니가 당신 꿈에 나와서 고마웠다고 인사를 했다는데요. 저희 엄마는 다음 생이라는 게 있다면 그땐 아주 어릴 때 저희 시어머니를 만나 또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번 생에 제대로 놀지 못한 한을 그때는 꼭 푸시겠다고요. 그 말을 하시는데 저희 엄마 눈에는 또 눈물이 고였고 제 눈에도 눈물이 흘렀는데 시어머니도 이런 저희 모녀의 애틋한 마음을 알고 계시겠죠. 올해로 벌써 시어머니를 떠나보낸 지 8년이 되었는데 저랑 남편은 아직도 시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요. 너무 좋은 분이셨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며 오늘도 저는 조금이라도 저희 시어머니를 닮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려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간은 새벽 4시예요. 오늘따라 시어머니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아 사연을 쓰게 되었는데 조금 있으면 가게에 나가 무료 아침 식사를 시작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조금 더 긴 하루가 되겠지만 어쩐지 유독 보람있고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날인데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깊은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엔 평화와 화목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판교에 살고 있는 7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지금 판교로 이사를 와서 혼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된 건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아들놈 집 바로 앞동에서 살았거든요. 아들 며느리 편하게 해주고 걔들 가정만 잘 되면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 딴 데에 돈 쓰지 말라고 제가 손주 셋 다 봐주면서 집안일도 다 해줬고요. 하지만 저에게 돌아온 게 돈 몇백만 원에 살고 있던 집에서도 쫓아내는 거라면 어떻겠어요? 제가 그런 일을 당하고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은 아들놈도 며느리도 안 보고 살아요. 내 손으로 키운 손주들이지만 걔들이 문자 보내면 답만 하는 정도이지 아직은 다시 보고 싶지가 않네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지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의 원인에는 바로 며느리가 있었어요. 왜 그런 말들 하죠? 아들은 결혼하면 며느리한테 빼앗긴다고요. 저는 결혼하면 두 사람의 인생이니 빼앗기고 말고 할 것도 없다고 주장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저를 홀대하고 도우미 취급하고 며느리 말대로 처가한테만 잘하는 아들을 보니 너무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녀석들하고 연락 끊고 인연도 끊는다고 선포하고 이렇게 혼자 제가 원하는 곳에 이사와서 살고 있네요. 며느리는 이제 와서 저한테 매달리고 난리인데요. 그게 다 제가 돈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네요. 정말 괘씸하기 짝이 없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대학 졸업 후 선을 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7급 공무원에 조직에서 전도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수더분하고 요령 피울 줄 모르는 데다가 예의도 바른 편이라 윗사람들한테 많은 신임을 얻었어요. 저를 만나고서 데이트를 주말마다 딱 4번 한 후에 프로포즈를 할 때도 어찌나 성실하든지 웃음이 다 나왔어요. 커다란 장미꽃다발에 반지를 갖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 아주 진지하게 청혼을 했거든요.
저는 알겠다고 좋다고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사람과 살면 평생 마음 불편할 일은 없겠다 싶었거든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옛날 분들이시니 고리타분하긴 해도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시키지는 않았어요. 저와 남편은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고 오붓하게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살 줄로만 알았어요. 아이들 대학 보냈을 때까지만 해도 그랬네요. 큰애가 대학 졸업반이던 때에 남편은 갑자기 큰 병을 얻었고 결국 그의 말에 세상을 떠나게 됐죠. 평생 남편을 의지하고 살았던 저라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딸아이는 그때 이미 일본으로 유학을 가 있어서 빈소가 차려지던 날 부랴부랴 왔고요. 아들과 저는 갑작스러운 일을 함께 겪으면서 뭔지 모를 끈끈함이 생겼네요. 아마도 저는 남편을 의지했던 것처럼 아들을 의지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이 보수적인 편이라서 딸은 결혼하고 나면 시댁일에 더 신경 쓰고 자기 남편하고 애들 챙기느라 바쁘겠지 하며 좀 마음을 덜 뒀었네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편이 간 후에 빈소에 와서 나랑 아들 챙기고 나가서 비싼 밥 사들고 와서 먹이고 장례 끝난 후 집안 문제까지 다 돌보고 갔던 건 다름 아닌 딸이었는데 말이에요. 어리석은 엄마가 이제야 그걸 깨닫고 지금은 정말 딸한테 잘하고 있어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전보다는 자주 카톡하고 전화도 하고 있네요. 아무튼 당시에 저는 아들한테 꽤나 마음이 갔고 아들 역시 갑작스러운 아버지 죽음에 저를 더 의지했던 것 같아요. 수혁아, 엄마 너 때문에 살아. 알지? 우리 아들 잘 되는 거 엄마는 그것만 바라고 살아. 엄마가 힘닿는 데까지 다 뒷바라지 해줄 거니까 우리 아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 고마워 엄마. 아빠 돌아가시니까 나도 엄마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하고 눈앞이 캄캄하더라. 나도 급하면 엄마 생각부터 나. 나 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박사 따고 싶어. 근데 그러면 내가 돈을 버는 게 늦어지는데 엄마 괜찮겠어? 아, 걱정 마. 아빠가 너 대학원 보낼 돈은 주고 가셨어.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고 싶은 만큼 해. 근데 그러면 엄마가 쓰고 싶은 거 잘 못 쓸 거 아니야. 어차피 아빠가 남긴 재산은 한정되어 있잖아. 엄마가 이 나이에 뭘 누리면서 살겠니? 나는 하고 싶은 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 걱정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 되자. 남편이 남겨준 재산 중에 대학가에 작은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월세하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좀 있었는데 사실 그걸로 아들이 공부에만 집중하게 해주기에는 버겁더라고요. 저희도 생활도 해야 했으니까요. 아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겠다고 했지만 제가 말렸어요. 아들은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무슨 다른 일을 한다고 그래. 그래도 나 등록금하고 책 사고 세미나 가고 워크숍 비용이니 뭐 그런 거 많이 들어서 나 때문에 우리 집 쪼들리면 안 되잖아. 걱정하지 마. 네 누나가 일본에서 조금씩 돈 보내오는 것도 있고 아직 우리 집 끄덕 없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딸아이는 일본에서 취직을 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매달 저한테 용돈이라면서 조금씩 돈을 보내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로 저한테 들어가는 걸 아껴서 썼고 나머지는 아들을 위해 썼어요. 그러다가 아들 몰래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시설에 가서 일을 하기도 했고요. 아들한테는 비밀로 했죠. 제가 급식주방에서 일하는 걸 알면 마음 아파할 게 뻔했으니까요. 급식주방에서 1년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연히 제가 학교 주방 일을 하는 걸 알게 된 친정 이모가 저를 불렀어요. 아니 그 나이에 무슨 힘든 일을 한다고 그래. 그럴 거면 수혁이 보고 어디 가서 일하면서 공부하라고 해.
아니에요, 이모. 나 아직 창창하고 아직 일할 수 있는데요, 뭘. 젊은 사람이 나가서 일하는 게 덜 힘들지. 수혁이는 머리 쓰는 애잖아요. 공부하는 게 얼마나 기빠지는데요. 하여간 너 자식 생각하는 건 아무도 못 따라가겠다. 그럼 급식일 하지 말고 와서 나 좀 도와줘. 내가 이제 나이 때문에 몸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 눈 아파서 안경 쓰고도 글 읽는 것도 힘들고 네가 나 대신 계약서 같은 것도 읽어주고 어때? 괜찮지? 내가 급식 주방에서 일하는 만큼은 줄 거야. 이모 수발드는 일이었는데 급식 일보다 힘들지 않을 거고 이모한테 말벗도 대어드리고 좋을 것 같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이모는 제 엄마의 동생인데 사업하는 이모부를 만나서 평생 잘 사셨어요. 이모부 일하는 걸 도우면서 여장부처럼 이런저런 일도 잘 하셨고요. 그러더니 엄마와 이모부 돌아가시고도 정정하게 사시며 여전히 회사 뒤에서 모든 걸 코치하고 계시더라고요. 유통하고 관계된 일이었는데 회사 사람들하고 전화로 통화할 때 보면 목소리도 쩌렁쩌렁하고 카리스마도 있어서 제 이모지만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모가 자식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유독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저는 꼭 돈을 받아서라기보다 늙음하게 이모한테 힘이 되어드리려고 열심히 했네요. 이모가 하지 말라고 했던 부엌일이나 집안 청소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도우미 아주머니들도 있었지만 제가 먼저 해놓으면 이모가 편하실 것 같은 일들은 시키지 않아도 했죠. 아우, 누가 너더러 내 침대 정리하라고 했어. 내가 너 이런 일 시키려고 부른 줄 알아? 그냥 내 회사 일이나 도우라는 거지? 누가 하면 어때요? 이모 누워 계실 때 편하시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일도 일이지만 이렇게 있으면서 이모 말벗 되어드리는 것도 좋아요. 돌아가신 엄마 생각도 나고 나 결혼하고 나서 애들 키운다고 엄마랑 시간 많이 못 보낸 거 후회되거든요. 이제라도 이모랑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이모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아들 녀석 박사 공부가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 결혼하려고. 주은이도 결혼하고 싶대. 하는 거 좋대.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실 그 즈음에 일본에 있는 딸아이가 한참 결혼 준비 중이었거든요. 사위는 한국 사람이었지만 우리 딸처럼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터를 잡았다고 했어요. 회사 일을 하면서 만났다길래 한국에서 양가 부모 인사하고 결혼식장 잡고 무척 바쁠 때였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공부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던 아들이 연애를 하고 있었다니 약간 실망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좋은 사람 안 만나겠어요? 누구를 사귀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당연히 그랬겠죠. 아, 그랬어? 근데 왜 진작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 엄마는 네가 여자친구 있는 줄 전혀 몰랐네. 엄마가 너무 둔했나? 내가 말을 안 하는데 엄마가 어떻게 알아? 사실 나도 결혼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어. 처음에도 그냥 친구로 만났고 만난 지 몇 달 안 돼. 이제 한 4개월 됐나? 근데 내가 주은이하고 결혼하면 엄마도 덜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물론 주은이가 좋은 게 제일 큰 이유이긴 해. 부부는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지 일방적으로 짐 떠맡기면 안 되는 것 같아. 정말 결혼하고 싶고 그 애가 좋으면 너도 그 애의 짐을 나눠준다고 생각해야 돼. 알았어, 엄마. 엄마도 며느리한테 효도도 받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 주은이가 서울대 의대 전공이고 의사 국가고시도 얼마 전 붙었어. 집안에 의사 한 명 있으면 좋잖아.
엄마도 점점 나이 들어가면 병원 다닐 일 많아지잖아. 며느리 될 아이가 의사라니 혹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건 잠시였고 바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전에야 평범한 집에서도 공부만 잘하면 의대도 가고 의사 돼서 개천에서 용났다는 소리도 듣곤 했지만 우리 애 박사할 때만 해도 의대 가는 애들이 꽤 잘 사는 집안 자식들이 많았거든요. 의사 집안에서 의사가 나오는 경우도 많았고요. 혹시라도 집안이 너무 차이가 나면 어쩌나 싶었고 남편이 먼저 간 것도 흠이 되지 않을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하지만 집에 인사를 온 며느리는 소탈했고 외모도 꾸미지 않아서 순박해 보였어요. 누가 봐도 똑똑해 보이고 차분한 인생인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형제는 없고 무남 동녀라고 했고요. 어릴 때부터 혼자 자라서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공부 외에 다른 활동들도 많이 했다더군요. 그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무엇보다 쌩긋쌩긋 웃으며 뭐든 좋다고 해주는 게 요즘 젊은 사람 같지 않았어요. 엄마, 준이 어때? 괜찮지? 그래, 참하고 성실해 보이더구나. 아버지가 대학 교수라서 그런가? 분위기도 지적이고. 주은이 어머니는 가정주부이긴 한데 젊은 시절에는 출판사에서 일하셔서 책을 좋아하시고 많이 읽으신대. 그게 주은이한테 다 영향을 끼쳤겠지. 아들은 제가 며느리감을 마음에 들어하니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돈댁에서도 우리 아들을 괜찮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딸아이는 상견례에 맞춰서 들어오려고 했지만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아 결국 자기 결혼할 때 오게 됐고 상견례는 저와 아들 그리고 사돈댁 식구 5이 조촐하게 가졌어요. 사돈들도 다 인상이 좋아 보였고 혼수나 집 같은 거에 큰 욕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들 결혼하는데 넉넉하게 해줄 수는 없었거든요. 그나마 이모가 신혼 아파트 해주라고 돈을 해주셔서 26평형 아파트를 마련해 줄 수 있었는데요. 그것만도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흔히들 의사 사위나 며느리 얻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딸 결혼식에 며느리가 같이 참석했을 때도 어찌나 사람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딸한테도 예의 바르게 잘하던지 제가 참 뿌듯하더라고요. 먼저 간 남편한테도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렇게 딸 결혼식을 치르고 3달 있다가 아들도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이들을 연달아 결혼시키니 자연스럽게 남편 생각이 나더군요. 남편이 이걸 같이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눈물도 났죠. 2 아이 결혼식 내내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애들 아버지, 우리 수아 수혁이가 이렇게 자기 가정을 꾸려요. 지금 잘 보고 있죠? 거기서 우리 애들 다 잘 살라고 복 많이 줘야 돼요. 끝까지 지켜줘야 돼요. 딸아이는 일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아들도 자기만의 가정을 꾸려 새로운 날들을 맞았어요. 저는 뿌듯하기도 하고 좀 외롭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제 품을 떠난 게 실감이 났거든요. 아들은 처음에는 전화도 자주 하고 주말에도 찾아오고 하더니 점점 저를 찾는 횟수가 뜸해졌어요. 거의 대부분은 며느리가 병원 일 때문에 바쁘다는 거였어요. 대학병원에서 펠로우 과정이라나요? 그런 걸 한다는데 당직도 있고 굉장히 일이 많다더라고요. 그래, 엄마는 신경 쓰지 마. 니들 일이 중요하지. 엄마는 명절 때 만나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니들 할 일에 집중해. 이렇게 말했던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 저한테 거의 연락도 하지 않았고 몇 달이 지나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궁금해서 문자를 보내도 며느리는 거의 답이 없더라고요. 병원 때문에 바빠서 그러려니 하고 애써 좋게 생각했네요. 솔직히 섭섭하기는 했는데
이런 걸로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 되지 말자고 혼자 속으로 다짐하며 매번 참고 넘어갔어요. 이모가 애들이 자주 안부 전화를 하는지 정기적으로 찾아오는지 물어보시면 그렇다고 거짓말을 했고요. 사실 이모가 지들 사는 아파트를 해준 거나 다름없는데도 인사 한 번을 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백화점에서 선물을 사서 애들이 바빠서 전해드리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이모한테 선물도 드렸죠. 그럼에도 애들 원망을 하지도 않았고 화도 나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딱 한 번 화를 낸 적이 있는데 그건 남편 제사 때문이었어요.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해서 며느리한테 문자를 했거든요. 얘 주은아, 이번 주말이 네 시아버지 제삿날이야. 그러니 그날만큼은 와서 나랑 제사 음식 준비도 하고 제사 잘 지내자꾸나. 네 시아버지한테 처음 인사드리는 거 아니겠니? 저녁 전에는 올 수 있니?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주은이한테 문자 왜 했어? 그런 거 보내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우리 그날은 좀 가기 어려운데. 장인 장모님 모시고 여행 가기로 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아니, 뭐 때문에 여행을 가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처음 있는 네 아버지 제사야. 그런데 못 온다고? 그것도 갓 시집 온 며느리가 직접 나한테 문자도 안 하고 지 남편 시켜서 시어머니한테 통보하는 거야? 내가 언제 니들 보고 집에 오라고 강요하디? 뭘 해달라고 했어? 이런 중요한 일까지 안 하겠다고 하면 니들이 자식이니? 그리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러자 다음날 저녁에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죄송하다면서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병원 당직 때문에 못 챙겨서 그런 건데 제삿날 갈게요. 며느리는 주말 저녁 때 아들하고 같이 와서 저와 함께 제사 음식도 준비했고 아들도 처음에는 저와 어색했지만 밥을 먹으며 많이 풀어줬어요. 제사 드리고 나서 밤늦게 둘이 집에 돌아가기 전에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임신 8주예요. 저도 몰랐는데 엊그제 알았어요. 아유, 그랬어? 어머나, 그럼 미리 말을 하지. 축하한다. 임신하고 초기에는 일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괜히 일을 시켰네. 미안해서 어쩌나? 아니에요. 뭐 크게 문제될 일 없었으니까 괜찮아요. 어머니, 저 아이 낳고도 계속 바쁠 것 같거든요. 첫째 아이 갖고서 이렇게 무리해서 시아버지 제사도 모셨으니까 저희 아이 키워주실 거죠? 물론이지. 키우다마다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마. 저는 아들과 며느리한테 철석같이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첫 손주로 예쁜 딸을 낳았는데 정말이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자식하고는 또 다른 게 손주더군요. 저는 그 무렵 이모네 집에 매일 가지 않고 일주일에 2번만 갔는데요. 그 나머지 시간은 온통 손주를 키우고 아들 며느리 뒤치다거리 하는 데 썼어요. 정말 정성을 다해 키웠네요. 그 사이 아들은 대학의 전임 강사로 임용되어 조금은 안정적이 되었어요. 하지만 강사 월급이 빤하잖아요. 외부에서 강의를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해도 수입이 빠듯할 수밖에요. 결국 아들네 가정에 여유를 주고 먹여 살리는 건 며느리였어요. 아들도 며느리 눈치를 꽤나 보는 것 같더군요. 며느리는 자기가 자는 시간에 조금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제가 새벽에 애들 집에 가서 아침을 해주고 아이를 볼 때도 그랬죠. 부엌에서 좀 큰 소리가 나거나 손녀가 칭얼대는 소리가 잠깐만 들려도 아들이 후다닥 나와서 주의를 줬어요. 엄마, 주은이 잠 못 자. 조용히 해줘. 알잖아. 주은이가 병원이라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개인 병원도 못 차려주는데 대학병원에서 항상 피곤하게 일하는 거 집에서라도 잘 쉬게 해줘야지.
알았어. 근데 반찬 만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리가 났어. 아무튼 주의할게. 근데 개인병원은 무슨 소리야? 혹시 주은이가 개인병원 안 차려준다고 무슨 말 했어? 꼭 말을 해서가 아니고 그렇잖아. 우리처럼 없는 집 며느리로 오지 않았으면 벌써 편하게 일했을 테니까. 네가 병원 못 차려줘서 미안하다는 거야? 아니면 우리 집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네가 답답하다는 거야? 뭐 서로 그렇지. 주은이도 요즘 생각이 많은가 보더라고.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솔직히 공부 잘하고 있는 애랑 결혼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선 건 며느리였더라고요. 아들은 결혼하고 마누라 뒤치다꺼리 해준다고 공부가 좀 늦어져서 하기도 예정보다 더 늦겠다고 그러다 보니 동기들하고도 소원해지고 여러 일이 있었는데 말이죠. 처음 봤을 때와는 다르게 며느리가 짜증도 많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도 잘 내는 것도 마음이 걸렸지만 손녀의 엄마이고 내 아들의 아내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나 싶었어요. 솔직히 이혼 같은 거는 생각도 안 해봤고요. 제가 당사자들도 아니고 아들이 그럴 마음도 없는데 옆에서 이혼해라 마라 할 일도 아닌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며느리는 좀 노골적으로 저한테도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음식도 입에 안 맞으면 제가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다 버리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저는 제가 화를 내면 아들 내외 사이가 나빠질 것 같아서 참고 말을 하지 않았네요. 그러다가 손녀딸이 2살이 되었을 때 며느리는 또다시 임신을 했어요. 뭐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이 아이들을 다 어떻게 키우느냐. 아이는 더 갖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다가 제 앞에서 인공유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네가 힘든 건 알겠다. 의사일 하며 아이들 키우는 거 힘들지. 그래서 내가 윤서도 키우잖니. 너 신경 안 쓰게 하려고 노력하잖아. 그럼 어머니가 계속 키워주세요. 저 안 그러면 아이 못 낳아요. 나야 내 손주들인데 봐주는 게 뭐가 어렵겠어. 근데 너 그렇게 못 낳는다 이런 말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아무리 네 뱃속에서 모양도 안 갖춰졌대도 엄마 마음이 전해진다더라. 네가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애기도 다 아는 거야. 그럼 미신 같은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저 의사예요. 키워주실 거예요? 나야 얼마든지 봐준다니까. 그리고 네가 안과 의사 아니냐? 너라고 뭐든 다 알지는 못할 텐데 내 말을 미신이라는 둥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구나. 알겠어요. 키워주신다니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라더니 셀쭉한 표정을 하고 쌩 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참 섭섭했던 게 지 임신했다고 쉬러 간다면서 친정부모 모시고 제주도로 2박 3일 놀러 가더군요. 아들 녀석도 같이 갔고요. 손녀가 있으면 잘 못 쉰다고 저한테 맡기고서요. 섭섭했어요. 저라고 놀고 싶지 않겠어요. 아들 내외가 결혼하고 단 한 번 저랑 같이 어디 가자고 하거나 가까운 야외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늘 힘든 일은 제 차지라는 생각에 애들이 사돈댁이랑 제주도에 가고 나니 많이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손녀를 데리고 이모한테 가서 그때야 몇 년간 마음에 묵혀두었던 하소연을 했어요. 이모는 노화 때문에 기운은 좀 없으셨지만 여전히 정신도 또렷했고 정정하셨어요. 아휴, 이 사람아. 그러게 왜 손녀를 봐준다고 했어. 요새는 부모도 자식한테 돈 받아가며 손주들 시간제로 돌봐주는 세상이야.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기 싫었는데 애들은 나한테 계산적으로 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서 보면 예쁘잖아요. 그런 아이를 두고 돈 따지고 시간 따지고 그러는 게 할머니답지도 않고 아무튼 그래요. 근데 애들은 참 나를 섭섭하게 하네요. 자네 그 고운 마음 다 돌려받을 때가 있을 거야. 걱정 말게. 이모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 저는 거기에 참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때 이모가 제 기분 풀어주신다며 손녀랑 호캉스를 시켜줬었네요. 서울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서 말이에요. 오만 거 다 누리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고 손녀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나중에 손녀가 서툰 말로 지 아빠랑 엄마한테 저랑 호캉스 다녀온 이야기를 하니까 며느리가 이러더군요. 어머니, 그렇게 잘 지내실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 걱정은 안 해요. 얄미웠지만 그냥 웃고 말았네요. 반면 아들놈은 저랑 손녀를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와, 나도 그런 데에서 대접받으며 푹 쉬고 싶다. 부럽네. 엄마, 다음에 나도 데려가. 너는 네 마누라 옆에 꼭 붙어있는데 어떻게 데려가? 가자고 물어볼 수도 없잖아. 네 마누라 스케줄 대고 강의 시간도 변경하는 녀석이 나랑 어디를 가겠어? 엄마, 말에 은근히 가시가 있는 것 같네. 그거야 주은이 일정이 우선이니까 그렇지. 근데 나는 놀러가도 노는 것 같지도 않아. 장인장모 챙겨야 되고. 네가 선택한 일 아니냐는 말이 입 밖에 나올 뻔하는 걸 저는 입을 꾹 닫고 삼켰어요. 그때 며느리는 쌍둥이를 가졌었고 애들이 태어나고 나서 저는 더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두 신생아를 동시에 돌보는 게 너무 어려워서 며느리한테 친정 어머니가 한 명은 맡아주실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며느리가 아주 펄쩍 뛰더라고요. 어머니, 이건 약속이 다르잖아요. 아이 낳으면 달 돌봐주신다고 하셔놓고서. 그리고 저희 엄마는 허리도 안 좋고 몸이 약하셔서 안 돼요. 딸내미는 엄마나 똑같다고. 그래도 제가 사돈한테 전화해서 슬쩍 아이를 한 명 돌볼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자기는 절대 못한다며 딱 선을 긋더라고요. 지 딸이 낳은 아이 친정 엄마가 돼서 한 번도 돌보지 않은 게 참 어이없었지만 사람마다 다르니 어쩌겠어요. 결국 이번에도 이모가 도와주셨어요. 저한테 도우미를 붙여주신 거죠. 민정아, 이거 다 내가 돈 지불할 거니까 걱정 말고 편하게 해라. 일본에 있는 수아도 도우미 쓰라고 돈 보내는데 너 그거 손주들 좋은 거 사준다고 손주들한테 쓰지. 내가 안 봐도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내줄게. 너한테 돈 주면 또 다른 데에 쓸 게 뻔하니까. 이모는 그렇게 제가 큰 손녀의 쌍둥이 손자들을 키우는 데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셨어요. 일본에 있는 딸아이는 제가 애들을 다 돌보고 집안일까지 여전히 한다는 거에 열이 받아 몇 번 아들하고 전화로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1년에 한 번 한국에 올 때도 아들 내외는 만나지 않고 저만 보고 갔어요.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 저도 며느리가 처음부터 우리 집을 만만하게 봐서 골랐다는 것과 아들놈은 며느리한테 단단히 코가 깨어서 하자는 대로 했고요. 자기가 돈을 시원찮게 버니 아들은 전보다 소심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 지 마누라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마누라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던데 언젠가 친구랑 전화통화로 이런 말 하는 걸 엿들었어요. 야, 내가 의사 남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 그런 타이틀 하나가 참 중요해. 뭐 이제 와서 힘없는 엄마가 나한테 뭘 해주겠어. 주은이가 나 사회적 지위 높여주는 게 더 중요하지. 결국 힘없는 엄마는 안중에 없었던 걸 깨닫고 나니 저도 아들 내외한테 마음이 식었어요. 어느새 정을 주지 않고 거리를 두었죠. 손주들은 달랐어요. 그 애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저는 손주들한테는 정말 잘해줬어요. 그러다가 이모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도 아들 내외는 잠깐 빈소에 얼굴만 비치고 뭐 제대로 된 근조 화환도 안 보내더군요. 그래도 대학에 적을 두고 있고 의사이고 그런 애들이 말이에요. 지들 아이 키우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어쩌면 그럴 수 있는지요. 딸아이는 남편의 지 딸까지 데려와서 며칠을 같이 있었는데 딸이 제 손을 잡으며 그러더라고요. 엄마, 수혁이네한테 마음 쓰지 마.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걔들은 걔들끼리 사는 거다. 내버려 둬. 엄마 힘들면 일본에 와도 돼. 이제 수혁이네 애들도 많이 커서 엄마 없이도 되잖아. 엄마 생각해주는 거 딸밖에 없네. 알았어. 고마워. 엄마도 생각해볼게. 그렇게 장례를 다 치르고 났는데 저한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이모가 제 앞으로 50억이라는 큰 재산을 남기신 거였어요. 변호사가 처음 그 말을 했을 때에는 믿어지지 않았는데 유언장 공증한 거며 제 앞으로 든 아파트에 작은 부동산에 현금이 든 통장까지 보니 실감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모를 모신 낙골당에 가서 펑펑 울었어요. 이모가 저한테 너무 큰 선물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데요. 끝까지 저를 챙기고 가셨네요, 이모.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고마워요. 딸은 제가 왜 이모한테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냐며 끝까지 얼마나 잘했냐며 그런 말 말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이러더라고요. 엄마, 이런 재산 받은 거 수혁이네한테는 말하지 마. 나도 할 생각 없어. 걔들 얼마나 이기적인지 다 알았는데 내가 뭐하러 걔들 좋을 이야기를 해. 그래도 마음 한켠이 신경 쓰이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딸은 이모가 남긴 판교에 아파트로 들어가서 살라고 했고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그 사이 아들내미는 이모가 얻어줬던 아파트가 아닌 40평형의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살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며느리가 선배와 함께하는 병원을 확장하고 싶은데 돈 때문에 고민하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던 아파트 명의를 그 애들한테 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저한테는 다른 재산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파트를 팔든 뭘 하든 알아서 지들이 보탤 거였고요. 이모가 주신 재산에서 돈을 줘도 되는 건데 그러기 싫더라고요. 저 유산 받았다고 티내기도 싫었고요. 그래서 걔들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주겠다고 했더니 뜻밖의 말에 둘 다 놀라더군요. 저는 판교로 이사가서 그 애들과 멀어지고 싶은 마음만 있었어요. 딸도 이사 마치면 일본으로 놀러 오라고 해서 그럴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주고 며칠 동안 지들끼리 쑥덕쑥덕 하더니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며느리가 퇴근하고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두툼한 봉투 하나를 내밀면서요. 어머니, 저희 그 아파트 팔려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나가주셔야 되겠어요. 제가 병원 확장해야 되는 거 아시죠? 어머니한테 거기 살면서 전세 보증금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럴 돈도 없잖아요. 이거는 그동안 애들 키워주신 값이에요. 이거 보태서 어디 지방에 자그마한 방이라도 알아보세요. 지명이 넘겨져서 100만 원 더 넣었어요. 그렇게 제가 받은 돈이 600만 원이었어요. 10년간 자기 아들 다 키워주고 집안일 해준 게 500만 원이고 명의 넘겨준 값이 100만 원이라는 거였죠. 저는 두말 않고 그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알았다. 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짐은 빼도록 하마. 그래 주시면 감사하긴 한데 가실 때는 있으세요? 내가 나갈 데도 없이 짐 뺀다고 했겠니? 재산 50억 오픈 안 한 게 다행이네. 마지막에 제가 이 말을 남기며 현관문을 나서자 갑자기 뒤에서 며느리가 제 팔을 붙잡더라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재산이 50억이라뇨.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아니, 제대로 들었다. 내가 그 재산 오픈했으면 니들한테 계속 뜯어먹히고 살았을 것 같아 다행이라는 소리야. 그럼 애들 잘 키워라. 뭐 도움이 두고 편히 잘 살며 알아서 하겠지만 말이야. 나는 간다. 저는 며느리 손을 딱 뿌리치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바로 이모가 주신 판교 아파트로 갔네요. 아들네 집보다 조금 넓은데 기본적인 가구며 가전제품까지 있어서 꼭 모델하우스 같았어요. 사실 짐은 이미 쌓아놓았고 다음날 트럭이 와서
제가 싸놓은 짐만 갖다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홀가분하게 판교에서 첫날을 지내게 됐어요. 딸한테도 나왔다고 전화를 했고요. 저한테 600만 원 주더라는 이야기를 하니 딸이 화가 나서 가만 안 두겠다고 하는 걸 제가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라고 했네요. 엄마, 지금 어디야? 집에도 없네. 어디 가 있는 거야? 나랑 얘기 좀 해. 딸 전화를 끊고 나니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너나 네 마누라랑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지금 어디야? 어디 가 있는 거야? 이모가 주신 아파트로 왔다. 왜? 너 여기 못 찾아와. 내가 안 알려줄 거니까. 나한테 재산이 있다고 하니 왜? 사람이 달라 보이니? 네 사회적 지위를 높여줄 사람으로 보여? 엄마, 혹시 내가 친구들이랑 하는 말 들었어? 며느리야, 남이라고 치면 그만인데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네가 더 나쁜 놈이야. 내가 널 어떻게 키우고 너한테 어떤 정성을 쏟았는데 너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어? 엄마, 나도 살기 바빴잖아.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뭐라고 하면 안 되지. 나한테 불만 있었으면 진작 재산 오픈하고 말했으면 됐잖아. 뭐? 재산 오픈하고? 재산이 없었으면 말도 하면 안 됐다는 소리냐? 아니, 나도 살려고 애썼는데 나한테 왜 짜증을 내? 듣기 싫다. 나 그래도 너 잘 되라고 하고 싶은 말 많아도 참고 니들 가정 화목하라고 애쓴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뭐?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냐?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들한테 분노해서 고함을 질렀어요. 아들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그리고 30분쯤 지나서부터 며느리한테 전화가 계속 오더군요. 저는 끝까지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수십 통 보내는 걸 그냥 보지도 않고 안 읽은 걸로 해서 두었네요. 다음날 트럭이 집 앞에 도착했고 제가 내려가 보니 며느리가 트럭을 따라 지 차를 끌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밤새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자도 답이 없으셔서 걱정했어요.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닌가 해서요. 아니, 그 수많은 세월 네 새끼들 키우느라 팔다리 아프고 허리 아플 때도 걱정 안 하더니 뭐 하룻밤 연락 없었다고 내 걱정을 하니? 여기는 왜 왔어? 내가 진짜 50억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어떤 집에 살게 됐나 궁금해서? 며느리는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나 니네 이제 안 보고 싶어. 네 새끼들 키우는데도 신물이 나서 평생 볼 손주들 다 봤어. 그러니까 이제 나 찾지 마라. 나는 이제 더는 니네한테 안 묶이고 즐겁게 살 거야. 제가 그렇게 돌아서자 며느리가 제 손을 붙잡더니 싹싹 빌더라고요. 어머니, 저한테 섭섭한 거 있으시면 푸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저희랑 계속 왕래하면서 지내요. 네? 나는 싫다? 네가 언제 한번 나한테 여행을 가자고 해줬니? 우리 식구처럼 군 적이 있니? 네 시아버지 제사도 안 지내려고 하고 나중에는 그 잘난 의사 일한다고 음식도 마트에서 사서 보냈잖냐? 내가 그런 걸 제사상에 올렸을 것 같니? 너 나한테 아무 빽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모양이다. 이제 와서 이러는 거 보니 나 너라는 애 그리고 내가 낳았지만 수혁이라는 놈이 어떤 인간들인지 이번 일로 아주 잘 알게 됐거든. 그래서 니네 같은 것들하고 더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 니들 상종하고 살지 말라고 이모가 나한테 주고 가셨나 보다. 그러니까 다시는 나 찾지 마. 나한테 연락하고 찾아오면 니들 가만 안 둘 거야. 며느리가 저를 애타게 부르는데도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며칠 후 딸이 저를 데리고 일본에 가려고 왔을 때에 아들 내외가 와서 자기네 집으로 가자고 진상을 부리자 딸이 며느리 머리채를 확 잡고 이러더군요. 야, 이제 와서 어디서 며느리인 척하고 있어. 니들이 사람 새끼냐? 양심 팔아먹은 것들이 의사면 다야? 내가 네 병원이랑 네가 나온 학교 게시판에 다 소문낼까? 너라는 게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어떤 인성인지 내가 다 까발려서 너 환자도 없게 만들어줄까?
한 번만 더 찾아와서 엄마 괴롭히면 내가 아주 동네방네 다 소문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수혁이 너도 마찬가지야. 병신 같은 게. 너 내 동생도 아니야. 딸이 무섭게 호령을 하자 아들내외는 그제야 꽁무니가 빠져라 도망을 가버렸어요. 저는 딸이랑 같이 일본으로 가서 경치 좋은 데에서 느긋한 시간을 보냈어요. 몰랐는데 그동안 딸은 몸이 아파서 한동안 치료한다고 고생했더라고요. 제가 아들 집 때문에 힘든 걸 알고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딸한테 어찌나 미안하던지 제가 잘못했다고 손을 붙잡고 사과했네요. 엄마가 뭐가 미안해. 이건 당연히 내가 감당할 일이었지. 나 이제 이렇게 건강해졌고 집안도 다 안정됐어. 그러니까 엄마, 이제 서울이랑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재미있게 살자. 어? 그래, 그러자. 그 후로 저는 아들 내외 전화를 다 차단해버렸어요. 손주들을 통해서 저한테 집에 오라는 둥 여러 수작을 부리고 있지만 손주들한테 인사만 하고 찾아가지 않고 있네요. 일단은 이렇게 지내려고 해요. 정말 아들 내외한테 질릴 대로 질렸거든요. 저한테 600만 원 주면서 지방으로 가라고 한 순간 저는 걔들하고 끝났어요. 앞으로도 별일 없는 한 아들 내외랑은 마주치고 싶지 않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다들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